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의 제주읽기 네 번째인데요. 오늘은 상당히 무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29일 날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방송 전에 이태원에서 불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신 그 모든 분들께 심심한 주의를 표합니다. 지금 상당히 남은 유족들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의 마음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153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기준 제가 금방 확인하면 154명까지인데 더 늘어날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번에 제주도민 분도 한 분이 사망한 걸로 확인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사망한 분들을 보면 되게 10대도 있었고요. 미성년자 20대 30대 분들이 주였는데 이분들이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 주역들인데 차가운 이슬로 된 거에서 지금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장현재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번 사고가 대한민국 정치인들,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저와 장현재를 비롯해갖고 제 어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더 이상의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참 이 말씀 하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의 제주읽기 10월 31일 제4화. 오늘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현안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간단히 우리 장 위원장님께서 쏘아 올린 한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1차 산업 붕괴란 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붕괴라고 쓰고 싶습니다. 1차 산업 붕괴에 대해서 그 사항이 지금 이제 이 수산업, 어류 양식업 이걸 비롯해갖고 수산업 쪽에서 점점 똘똘 뭉쳐서 비대위가 구성됐고 비대위 발대식도 했으며 중앙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5일 날 아젠토피올의 컨벤셔널에서 제주수산업 단체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 발대식이 진행되는데 이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께서 이 발대식에 참여하고 격려사를 냈는데 어떤 내용을 다루셨습니까? 쏘아 올렸다고 하시니까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데 10월 4일 날 제가 한전 제주본부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부당한 전기요금 인상, 1차 산업을 차별하는 불공평한 전기요금 인상 이것은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발표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며칠 있다가 10월 7일 날 이은수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회장님께서 또 저와 같은 주장을 담아서 이런 시위를 해주셨고 12일 날 이제 수산업단체 7개가 모여서 또 똑같은 장소에서 집회 시위를 했잖아요. 그리고 25일 날 발대식이 열렸는데 그날 가장 큰 의미 있는 것은 어쨌든 본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그 권리당하는 분들이 스스로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수산업 단체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전기요금 인상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또 발대식을 개최한 것은 문제 해결의 이제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자리에 어쨌든 집권여당 소속인 윤상현 국회의원께서 참석을 해서 조목조목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제학적 논리로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돼봐야 전기 소비 양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어떤 내용까지 다 소개하시면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준비하고 오셨던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단순히 와서 힘내십시오. 이 문제 제가 풀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은 아니었다. 풀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참석을 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또 참여하는 단체나 조합분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느낌을 줬다는 게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입장에서 느꼈던 평가고요. 결국은 향후 이 전기요금 인상의 문제가 수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 하우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이 기름을 떼서 그 가온을 했는데 그 정부에서 이제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농가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이 전기를 이용하는 히터 펌프를 보급을 굉장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70%가 전기로 가온을 하는데 이게 또 수산업 그 양식장에 쓰이는 농사용 을 전기요금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전기요금이 대폭 올라서 시설하우스 농업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하는 보도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농업단체들이 움직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공평한 것이고 부당한 것이고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10월 4일인가요? 우리 예. 장 위원장님 한전 제주본부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딱 한 달 거의 됐네요. 이제. 예. 지금 여파가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어쨌든 커졌는데 저는 이 부분이 냉정히 말씀드리면 한전이 지난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비싼 전기를 계속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된다. 이게 뭐 한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정부에 보고를 여러 번 했다라고 하는 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에너지 그 원료가 되는 전기를 생산하는 원료가 되는 LNG라든지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조금씩 계속 인상이 최근에 많이 가파르게 올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전에서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올리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 한 5년 동안 조금씩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완충을 하면서 올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 너무 많은 인상 비율을 적용해서 특히 농사용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윤수 비대위원장님 그 이번에 발자식하면서 이윤수 위원장님이 아마 초대 비대위원장이 되셨죠? 예. 이윤수 위원장님 비대위원장님하고 저희 얼마 전에 저희 일간제주를 포함한 그 제주도 인터넷 신문방송 기자협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뭐 장 위원장님께서도 옆에 계셨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10월 4일날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나서 그 이윤수 위원장님이 이제 양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양식을 하는 그 지인분 중에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분하고 또 이윤수 위원장을 잘 알고 장 위원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밤 늦게 만났는데 뭐 설명을 하는 거 듣는데 되게 진지하시고 또 이해도 워낙 저보다 수산 양식 쪽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뭐 단번에 캐치해서 이제 현재까지 왔는데 이번에 그 협회에 계신 언론사분들이 이제 인터뷰 한다는 얘기를 이윤수 위원장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하는 얘기가 혹시 뭐 실수 같은 게 없는지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안 갈 수도 없고 또 그 항상 이렇게 지역 그 정론을 또 펼치려고 노력하는 기자분들이 계시다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인사도 드리죠.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저희 그 협회에서 제가 옆에서 있었지만은 느낀 점은 상당히 뭐라고 하죠? 진솔하면서도 너무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좀 어떻게 방법을 구해달라고 애절하더라고요. 네.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그걸 보면서 정치인분들이나 좀 관심 가져갖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뭐 다 돈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입장을 좀 들어줬으면 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뭐든지 이제 행정을 하든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활동을 하든 가장 기본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산 양식에 관련된 종사하는 분들 또 그와 연관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아주 이제 근본적인 위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면 뭔지를 우선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분석을 하고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 정치권이나 중앙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윤상현 의원이 직접 대안을 준비해서 오신 것만 보더라도 좀 인상이 깊었다는 말을 아까 했던 거죠. 향후 지금 비대위도 구성되게 되면 이제 제주도에서 국한되지 않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완도부터 시작해 양식업 하는 쪽으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 하는데 농민단체하고 전국 농민단체하고 연결하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해결을 하는 주도권을 전 가질 거라고 보는 게 우선 이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특히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의 부분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는 게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보편적인 판단이거든요. 일단 두 번째는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눌러버려서 생긴 문제라고 하는 공감대를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용의 경우에는 산업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산업용 전기용 수준의 인상률 정도로 조정을 하는 것은 저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의제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특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정부나 전 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이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KBS 중앙뉴스에서도 그 남원 그리고 저쪽 육지부 다른 지역의 남원이랑 전라도 남원 시설농업 하우스 피해 같은 거를 보도하고 또 제주도 양식업자들의 목소리도 내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런 보도를 하는 걸 보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쯤에 그 현전 요금 인상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뤄질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서 가름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그 오영훈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취재 갔다 왔는데 네. 취자도 해상폭력 논란에 대해서 간단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취자도 해상폭력 사업은 그 노르웨이 국영 그 석유 천연가스 회사인데요. 이름이 에퀴노르예요. 에퀴노르. 근데 그 에퀴노르의 한국법인 이름이 에퀴노르 사우스 코리아 후풍. 그리고 특수 목적법인 추진 이 두 회사가 추자도 서쪽 해상하고 동쪽 해상에 3기가와트 그러니까 3000메가와트 1000메가와트가 1기가거든요. 3기가와트의 전력 그 생산량을 갖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인데 제주에서 현재 짓고 있는 가장 큰 해상 풍력 발전이 한림 앞에 들어서고 있는 한림 해상 풍력 발전인데 거기가 100메가와트예요. 그럼 그거의 몇 배냐면 30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업이죠. 이 사업이 세계 최대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오영훈 지사님께서 왜 갑자기 삼다호를 타시고 취자도에 간 겁니까? 뭐 제가 그 추측할 수는 없고 제주도에서 그 언론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선상 토론회를 한다고 10월 27일 날 취자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주제는 어쨌든 해상풍력발전 취자도 그거에 관련된 관할권, 해상경계 관할권 그리고 그에 따른 인하거권 그것이 제주도에 있다. 그리고 제주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선상 토론회를 개최한
하기 위해서 추자도에 갔다. 그렇게 제주도에서 밝혔습니다. 이 토론회 그러면 누구 참여했죠? 그래서 난 토론회구나 해서 각계각층의 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도지사와 함께 가는구나 했는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도청에 관련 실국장이에요. 미래전략국장, 또 환경보전국장,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 그리고 하상정책기획관, 도청의 주요 실국장들이 모여서 도지사와 갔는데 그거를 갖고 토론회라 그러니까 모양이 그래도 토론회하면 교수도 부르고 시민사회단체도 부르고 시민사회단체도 부르고 그렇게 해도 도청에서는 또 관련 주무 국장 정도 참여하면 거기서 또 다양한 얘기를 해야죠. 사실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도지사의 얘기를 실국장들한테 전하고 그걸 또 제주 도민들한테 추자 도민들한테 이렇게 밝히는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도지사의 그러니까 추자도 해상 순시 방문 그거였지 토론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배라서 이 승선 인원이 정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형식이 토론회 하면 각계각층 얘기를 듣는 건데 도청에 관련된 사람만 다 가면 도청 얘기만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이사께서 한동안 그 시장님이 주로 컨트롤했는데 오영훈 지사 간 거는 열심히 뭐 현안을 다루겠다는 의지로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건 아닙니까? 아니 이게 토론회 형식으로도 갔다고 밝히셔서 또 토론회의 모양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오영훈 지사가 의미 있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제주도청에서 도지사의 말을 잘 정리해서 보도를 낸 거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제주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 공유수면관리 이용, 불법 지도 단속, 또 해양수산자원관리 등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권한이 이양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는 뚜렷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미 뭐 공유수면관리 이용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다 이양이 되어 있는 거고 또 불법 지도 단속하는 어업 순시선은 제주도가 갖고 있고 해양수산 자원 관리에 있어서도 연안어장에 관해서는 지방정부한테 많이 이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 어떤 권한을 우리가 이양을 받을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를 해줘야 정책 추진에 혼선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오 지사님께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이 말씀은 하여튼 이번 추자도 풍력 관련해 갖고 전남도청 그다음에 진도 이런 식으로 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권이라고 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날 오영훈 지사가 아까 그런 협의하겠다 이런 말이 마치 제주도가 갖고 있는 권한이 막 약하고 또 그 권한이 약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이익이 좀 침해받을 수 있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이런 말을 하기엔 좀 부적절했다. 왜냐하면 가서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이 전기사업법이나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발전사업 인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 이 말만 계속 했어야 돼요. 그래야 협상력이 있는 거죠. 괜히 우리가 뭐가 없어서 중앙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게 도지사가 하는 행정행위도 약간 정부적, 전략적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또 그 인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했어요. 근데 했으면 그 말만 전 주구장창 하셨으면 좋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사님도 그 토론회에서 지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기를 이 내륙으로 들이전하면은 그쪽의 지방자치단체를 좀 나쁘게 말하면 눈치를 봐야 된다는 식으로 해요. 근데 그건 우리가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지사의 말은 분명하고 무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오영훈 지사가 그날 또 추자도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은 공식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 관할 감독권이 어디에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럼 평론가가 할 얘기고 기자들이 할 얘기지 도지사가 그 얘기를 해버리면 그냥 딱 전에 제주권 제주도에 이런 거 있다. 현재 특별법의 근거만으로도 충분히 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어요. 의견이 분분하긴요. 그건 도지사한테 있는 거죠. 왜 허가권이 도지사한테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분분하다고 얘기하고 이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도지사의 말은 그 잘못하면 나중에 그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는 언론에 도지사가 한 얘기도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말은 아주 불필요한 말이었다.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게 기자들도 이슈화되고 상당히 기자들도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그 제주도 해상풍력을 주도했던 회사 그 제주도를 거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이쪽에 인허가를 요구했고 제주도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에키노르 사우스코리아 후풍이라는 법인이 그 해상 제주도가 아닌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이제 계속 언론을 통해서 흘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법령의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생겼고 제주특별법이 왜 있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법령적인 해석을 서울에서 앉아서 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개인적 경험이 있는데 강정에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용과 관련해서요. 항만 관련 그 지도감독 관리권이 저희들은 부산해양 항만청에서 제주도청으로 다 넘어온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 갈등 관련에 들어가가지고 공유수면 또 항만 운영 관리 그거 얘기할 때 그 항만 관련 권한이 도지사한테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이 장관의 권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공사 추진 여부에 대한 정책적 주도권을 제주도가 일정 정도 가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이 해상풍력, 추자도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304조에 이미 이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오판하고 있는 거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오지사께서 해석이 분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불필요한 말이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간단히 이번 거는 뭐 계속적으로 뭐 내용하겠지만 그 마지막으로 이번 오지사 발언 종합적으로 평가하시고 그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해갖고 장현진 어쨌든 현장에 갖고 찬성과 반대 입장 다 들었고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가를 해주시죠. 현장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 현장 가기 전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정책 논평을 발표했는데,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은 특별법 제304조의 취지에 맞게 공공주도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오지사께서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가 명확해지면 사업 전세가 들어오게 될 거다. 그 말은 사업 전세가 들어오면 평가할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민간 기업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공주도로 제주 지역 연안 바다에 대해서는 풍력 발전에 관련해서 하도록 한 특별법 304조의 취지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영훈 지사가 추자도 현지에 가서 당연히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공공주도 방식으로 해야 하는 원칙이 흔들림 없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난 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은 것이 저는 상당히 아쉽고 어떤 면에서는 특별법 304조의 취지에서 보면 오영훈 지사가 정책적인 것을 놓쳤다, 잘못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사항 있습니다. 워낙 이쪽에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이번 사업 환경부나 뭐 해양수산, 뭐 국방부까지 다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 의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입지 컨설팅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해수부하고 또 국방부, 뭐 해양수산부 이런 쪽에서
그 산자부에서 이 지역에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하면 이 입지에 관련된 문제는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 기업이 이걸 하더라도 혹은 또 공공주도 방식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입지 컨설팅의 그 내용 같은 것들을 정책적인 자료로 잘 삼아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공공주도 방식의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삼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주도청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문은 앞으로도 해상풍력 관련해갖고 현안은 제도를 넘어갔고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장 원장님께서는 뭐 정치 뭐 이쪽뿐만 아니고 교육계에서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계속 그 교육적인 현안을 계속 우리 장성철 제주있게 제가 요청을 하고 위원장님도 흔쾌히 지금 교육적인 부분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취임 100일 맞아 좀 지났습니다. 취임 100일 맞았고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그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때 발언 중에 하나가 상당히 교육계에 큰 이슈였는데 예전에 그 정민구 의원님 그 질의했을 때 제주도 제2부교육감 그러니까 정무부교육감이죠.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취임 100일 맞은 기자회견에서는 소통이 필요하다. 반대 의사에 표명하는 이들이 많아갖고 이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뜻에는 뭐 일각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되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 말은 결국 부교육감 신설은 없는 거로 재임기간이 없는 거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도 분분하고요.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교육감님이 아니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 찬성과 반대 입장을 해갖고 교육위원님들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고이수 의원님은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고이수 의원님 빼시고 네 분 다 통화를 했고 그분들 내용을 들으면 찬성에 대한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다만 선거 공시라든지 농공행상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회와 도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능력과 업무적인 역량 다 키우는 그런 경력자가 되어야 된다. 특히 교육적 그 전반적인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장 의원님께서도 그걸 봤는데 전반적인 생각 어떻습니까? 취임 100일 맞은 그 기자회견. 우선 뭐 김광수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부교육감 신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 아니냐. 또 좀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데 또 너무 막 속도를 내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뭘 챙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챙기는 게 농공인사 선거공식.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슈로는 띄워놓고 약간 이렇게 관망을 해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버는 측면에서는 유보론이라죠. 그때 유보한 거죠. 그러니까 부교육감 신설 유보의 어떤 메시지는 상당히 지혜로우신 현명한 그런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장인은 이제 먼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근거라든지 그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부교육감이 이제 서울시 교육감에는 그 7공무원으로 부교육감이 되었고 경기도 교육청에는 제1 부교육감이고 제2 부교육감인데 그것도 다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거긴 2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2급 이상입니다. 서울만 1급이고 전국에 있는 부교육감이 다 2급 공무원, 고위 공무원으로 군에서 이제 뽑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공무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다시 말하면 아까 정민구 의원이 얘기했던 이렇게 그 소통과 또 의회 협력과 이런 걸 이끌어내는데 정무직 어떤 신설로서의 부교육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그 부교육감 신설로 곧바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두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교육청이 하든 혹은 외곽에서 하든 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적합성에 대해서 도민적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행정의 변화라고 하는 게 대부분 지방행정보다는 관심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밀도 있는 논의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런 논의의 장이 우선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했던 소통과 의회 협력 이런 것이 목표라면 지금 당장 논란이 되는 부교육감 신설하는 거 말고 다른 방안은 없느냐. 그게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지방교육 그 공무원들 그 개방형 직위에 관련된 규칙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보면 그 시도의 그 교육 규칙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제주도 교육 규칙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실장, 국장급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청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방형 되게 많죠. 예, 그렇죠. 교육청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김강수 교육감께서 그 틈새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게 아닌가. 예를 들면 갑자기 부교육감 정무직 신설된다고 해서 교육행정에 오랫동안 공무원으로만 일해왔었던 분들하고 호흡이 맞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좀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실무적인 능력이 있는 그러면서도 좀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을 실국장으로 개방형으로 뽑아가지고 그 정무 부교육감한테 기대했던 그런 역할을 우선 좀 맡겨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는 제가 뭐 정치하고 교육 쪽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교청에는 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방형이 한두 개 수 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 교육청의 조직 개편 보면은 행정이 국장급이 예. 3명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근데 이것도 상당히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늘렸으면 김광수 교육감이 능력이었죠. 예. 있지만은 앞으로 제 생각은 뭐냐면 교육청이 도청과 같이 늘어날 수는 없지만 국 많이 해갖고 전문성 다해마 이런 식으로 좀 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을 보면 모 의원님께서도 이게 헌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 있는데 제 생각엔 좀 더 할 거면 개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행정을 할 때 제일 우선적인 게 안정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니까 점진적인 그 도입을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방형 직위 도입도 현재 거의 돼 있지 않다면 예를 들면 도청에 가면 소통정책관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집행 기능이 거의 없어요. 네. 실질적인 소통 역할 이런 걸 주로 하는 건데 기획실의 일부 기능이 좀 중복된다는 여론도 있지만 그래도 뭐 도지사 입장에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적 정무적 그렇죠.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니까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하면 기존에 도교육청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전부 이렇게 개선 조직으로 있는 거대한 규모의 실국 말고요. 대외적인 개방형 직위 역할은 하지만 또 대내적으로는 업무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적 논의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무직 부교육감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런 공감대가 눈에 보일 때, 손에 잡힐 때, 전 김광수 교육감이 좀 앞에 나서는 게 일을 풀어가는 프로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뭐 추가적으로 뭐 조직 개편이 이번에 발표된 게 완전한 중간 평가 기준이지만 하위직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많거든요. 공무원 사회가 승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떤 예를 들어갖고
뭐 IB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위한 프로젝트 그룹을 팀을 만듭니다. 하위직도 얘가 공모를 거쳐갖고 그 친구들 어느 정도 성과가 내면 이 친구는 승진하는 케이스를 좀 이런 식으로 그 하위직들의 상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 마련에 김원수 교육감님은 그런 능력이 교육위원 때도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셨거든요. 제가 그런 교육감 되시면 그걸 많이 기대했는데 네. 제가 너무 빨리 생각한 건지 아니면 그런 어떤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와 또 이에 기반한 인사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요. 어쨌든 꾸준하게 목표를 갖고 해 나가셔야 되는데 분명한 거는 지방행정도 그렇고요. 교육행정도 그렇고 1년 안에 한두 번은 좀 발탁 인사 같은 게 예.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그 발탁 인사의 근거는 업무의 성과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혁신이 일어난다 하는 거는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내부의 반발하고 외부의 반발을 간단히 얘기한다면 내부는 그래도 조직에 사람들이 많고 내가 올라갈 틈이 없는데 옥상옥으로 된다. 누군가 또 지시를 받아야 된다. 이분한테 이 팀장, 국과장, 국장 이렇게 지시를 받다가 다시 부교육관이 되면 그냥 옥상옥이라는 얘기죠. 옥상옥이기 때문에 자기 반대한다 이런 반대 의견이 있고 외부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농공행상 이 대상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옥상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제주도 교육청에 부교육감이 계시잖아요. 고위 공무원으로 오신. 그러니까 이미 있어요 부교육감이. 그러니까 정무직 부교육감이 있다 해서 옥상옥이 된다고 하는 거는 부교육감이 현재 없으면 모르지만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할이나 기능이 서로 이렇게 교육감께서 지휘만 잘 하시면 그런 옥상옥이라고 하는 비판은 전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선거 공신 갖다 놓고 아니냐. 근데 이건 사실 민선 시대에 들어서서 제주도청도 그렇고 교육감도 마찬가지일 텐데 선거 공신 갖다 놓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렇죠. 선거 공신 중에서 자격이 그래도 있는 사람,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을 갖다 놓느냐 마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부교육감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선거 캠프에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발탁을 한다? 그건 교육감이 치명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감이나 도지사를 우리가 선거를 뽑는 이유가 뭐예요? 여론, 또 객관적인 어떤 평가 이런 게 기울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그 민선 교육감이나 도지사의 어떤 의미를 두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거 공신이 아니냐 이거보다도 어떤 교육감으로서의 행정을 하는데 적격한 사람을 쓸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민선 교육감한테 그 공간을 과감하게 그냥 드리는 것이 좋고 중요한 건 평가나 심판은 성과로 하자. 교육감이 되고 나서 4년 동안 한 게 뭐냐? 이걸 갖고 우리가 선거 때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농공행상에 대해서는 솔직히 선거에 이겼으니까 그분들 도와준 분들 뭐 자리 보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고 어쨌든 내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이 여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있느냐. 원래 이제 선거나 혹은 또 행정에 있어서 가져야 될 인사의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이 있으면요. 공이 있으면 상을 줘야 돼요. 그렇죠. 선거에 공이 있은 사람은 마음의 보상을 해준다든지 뭔가 고마움을 표시한다든지 이걸 해야지 그 공이 있다고 해서 자리를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성과나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자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칙만 좀 교육감이 제대로 갖고 있으면 부교육감 신설을 할 때 뭐 선거 공신 가냐 마냐 난 선거 공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것도 안 되고 그렇죠. 능력이 있느냐 적격하냐 오로지 판단의 기준을 거기에 둔다면 선거 공신 논쟁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자기의 뜻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보자는 게 전혀 모르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충하는 분이 와서는 더 분란이겠죠. 여기 제2부교육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장 위원장님 같이
교육적으로 해박한 지식, 그 서부중학교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장 위원장이 부교육감님 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뭐 부교육감이 된다 만다 그거에 대해 지금 대답을 하는 것도 좀 우습고 현재 저는 어쨌든 교육행정이나 이쪽은 뭐 문외한이고요. 단지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정책,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이 큰 흐름을 잡을 줄 안다면 행정을 분석할 수 있고 교육행정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지방교육행정, 제주도 교육행정이 학부모들이나 또 학생들의 요구사항에 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혁신하고 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뭐 그런 바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양 기자님이 그런 어떤 변화의 상징성으로 그냥 저한테 아니 제가 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장현진님을 추천한 거는 뭐 장난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식의 부교육감이 필요하냐를 말씀드린 거는 서부중학교 했을 때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학부모들 만나서 일일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듣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서부중학교 예를 들고 서부중학교 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가서 얘기를 듣는데, 그분들이 얘기가 그냥 듣는 것만 하고 듣는 것만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이 자리가 누가 시켜서 아니면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진솔하게 그 학부모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저는 부교육감 제2 부교육감, 그러니까 정무부교육감이죠. 이분이 소통이 능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의회에서 가서 진솔하게 얘기 듣고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되면 그걸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거고, 예를 들어 외부 학부모들이나 이런 교육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교육감님 매번 다른 데 가기가 그렇잖아요. 부교육감님 가서 진솔하게 얘기 듣고 해결 방안이 뭔지,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가름해보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잘 협의하고, 제 말은 뭐 장 위원장님께서 가시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뭔가 진솔하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진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이 되셨으면 하는 그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뭐 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 이번에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김광수 교육감께서 아까 양지훈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 꼭 부교육감의 문제만이 아니고 민선 교육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주도 교육청에 계신 교육 행정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하고 노력하고 혁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그러면 장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2부교육감, 그러니까 정무부교육감 시설에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긍정적인데 저는 꼭 필요한 건 공론의 장은 꼭 필요하다. 이게 도민적인 논의를 해서 전문가들 또한 한 차례 하지 말고 여러 차례 토론을 하다 보면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방향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이 김광수 교육감께서 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다뤄질 현안은 뭐 이렇게 이상으로 그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저희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한 일주일간 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약속 있고 그래서 좀 무겁게 시작했고 무겁게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해를 부탁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